자, 갈게요. 한 번만 더. 자, 여러분 이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걸 부등호라고 하잖아요. 이 부등호 부분을 빼낼 거예요. 밑에 거 봐보세요. 부등호 부분을 빼낼 거라고. 그럼 여기 부등호를 빼내면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 똑같다는 말은 수익성 지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도 같이 아셔야 돼. 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기출도 다루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갈까요? 기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순영가와 내부 수익률은 단 할인율은 20%고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 초기 1월 1일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 12월 31일에 현금 유입만 발생합니다. 이때 할인율 20%는 당연히 요구 수익률일 겁니다. 설마 뭐 내부 수익률 구하라 놓고 내부 수익률이 주어질 리는 없겠죠. 자,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순현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내부 수익률을 구하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솔직히 내부 수익률 너무 쉽지 않아요? 자, 번 돈 얼마 벌었어요? 이게 1,000만 원에는 선입견이에요. 잘 봐봐, 1,000원이야. 5,000원 투자해서 1,000원 번 거야. 자, 그럼 투자한 돈 5,000원, 번 돈 1,000원. 몇 %예요? 그리고 20%가 내부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되게 쉽게 나왔다고. 어렵지 않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순영가부터 구해보려고 그래요. 순영가를 원래 구하려면 현금 유입은 현재 가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5,000원 빼기 5,000원에서 순영가가 0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아까 20%고.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그냥 6,000 나누기 1.2 빼기 5,000 해보실래요? 다시 6,000 나누기 1.2 빼기 5,000 이렇게 해보실래요? 그럼 0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 투자한 돈이 5,000인데 번 돈이 1,000이니까 5,000분의 1,000 곱하기 100 하면 20%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렇게 금방 구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이 요령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필요하시면 저쪽 필요 없고 이쪽만 찍어 놓으십시오. 자, 근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산에 관한 측면이 아닙니다. 이 계산은 아주 간단한 거고요.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이건 풀지 않아도 아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떤 점에서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바로 눈으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내부 수익률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잖아. 그럼 순영간 계산할 필요가 없이 0이지 뭐. 그렇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만약에 수익성 지수까지 물어봤으면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하지만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같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이게 왔다 갔다 다 한다고. 그래서 순영가가 0이란 말은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이 같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분수로 분자와 분모가 같으니까 수익성 지수는 1이며 내부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요구 수익률과 똑같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세 가지의 경우를 기억하시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 만약에 여러분이 눈으로 구했다면 요구 수익률과 같으니까 순영가 0. 순영가를 여러분이 쉽게 구해서 0이라면 내부 수익률 구할 것 없이 바로 요구 수익률과 같으니까 20%. 안 물어봐도 수익성 지수가 만약에 나왔다면 1. 됐죠? 이건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제일 밑에 암기사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열심히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지만, 그리고 또 저게 모의고사 나오면 여러분이 잘 활용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을 해요, 늘. 그래서 또 그때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가세요.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자, 그다음 연평균 수년가라는 게 있어요. 기본서 344페이지고요. 합격서 115페이지요. 있어요? 연평균 수년가가 뭔가 잠시 제목 잊어버리시고요.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해볼 겁니다. 이 말도 잊어버리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안이 있는데 투자안 A와 B가 있고 전체 수년가를 계산했는데 이렇게 나왔대요. 질문합시다. 수년가 A가 커 B가 커? A가 크기 때문에 A 선택할 거예요? B 선택할 거예요? A 선택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A 선택해야 돼요. 근데 말이죠. 전제가 있어요. A를 선택한다는 지금까지 수년가가 큰 걸 선택한다는 것의 전제는 사업기간이 똑같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똑같지 않으면 A 선택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업기간이 다르다네요. 얘는 5년이고 얘는 4년이야. 이러면 A가 낫다고 말을 못해요. 어느 게 더 나은지 이거 비교하려면 절대 이러면 안 돼요. 530 나누기 5, 460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매년 이것은 매년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이건 매년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따져서 매년 발생하는 수익이 더 높은 게 유리한 거예요. 질문합시다. 여러분 돈 빌려주고 어떤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고 매년 받아야 된다. 매년 얼마씩 받는가 이걸 계산하려면 필요한 화폐의 시간 가치 개수가 뭐예요? 저당상수예요. 여러분 돈 빌리고 갚는 건 저당상수예요. 돈 빌려주고 받는 건 저당상수예요. 돈 빌리고 갚는 건 저당상수고요. 돈 빌려주고 받는 건 저당상수고요. 그런데 말만 다르게 물으면 자꾸 헷갈려 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 빌리고 갚는 거나 돈 빌려주고 받는 거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빌려준 쪽 입장에서 볼까요? 돈 빌려주고 매년 받는 금액이 더 큰 게 좋아요? 더 적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5년 동안 발생한 돈이고요. 이건 4년 동안 발생한 돈인데 5년 동안 얘 돈을 빌려주고 매년 얼마씩 발생할까? 4년 동안 460을 빌려주고 매년 얼마씩 발생할까?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평균 수년가는 뭐냐면 전체 수년가의 저당상수를 곱한 값, 그게 매년 발생하는, 말하자면 연평균한 수년가라는 거예요. 전체 수년가를 연평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년가 곱하기 저당상수 해도 되지만 이놈의 역수인 연금 현가계수로 나눠도 돼요. 역수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저당상수를 계산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제가 뒤 다 자르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할인율을 10%로 제가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5년짜리 저당상수, 얘는 4년짜리 저당상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저렇게요. 여기 전체 수년가에 저당상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연평균한 수년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계산하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밑에 거는 이렇게 곱해주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좀 이따 카메라 찍지도 마세요.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숫자가 어느 게 더 커? B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 결론이 B가 사업기간이 서로 다른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B가 더 낫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말을 할게요. 연평균 수년가는 사업기간이 서로 다른 사업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자, 연평균 수년가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수년가가 전체 수년가가 주어졌는데 사업기간이 서로 다를 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죠. 그럴 땐 연평균에서, 수년가라 연평균에서 구하는데 바로 연평균 수년가는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한다는 것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기간이 서로 다른 사업 간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합격서에 그대로 있다고, 책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됐지 이 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복습도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의미만 알면 돼요.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시험에.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연평균 수년가는 뭐냐? 그냥 쉽게 사업기간이 서로 다른 사업 간의 비교를 가능케 만들며 계산 시에는 전체 수년가에 저당상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실제 계산 문제 나오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 여러분 현가회수기간법으로 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회수기간법을 했는데 그때 회수기간법은 아무런 말 없이 회수기간법 하면 단순이에요. 단순 회수기간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혹시 승수에서 회수기간을 의미하는 승수, 대표 승수가 뭐였었죠? 순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는 회수기간을 의미하는데 그게 단순 회수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매년 2천만 원씩 수익이 발생한다면 몇 년 걸린다? 5년 걸린다. 그게 단순 회수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1억을 투자하면 매년 2천씩 5년간 준다고 하면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고민되는 거 보니까 저한테 1억 투자할래요? 그러면 제가 매년 2천씩 5년에 걸쳐 나눠줄게요. 하실래요? 근데 뭘 고민을 해요? 아니 지금 1억이 더 낫지 않아? 그렇죠? 매년 2천만 원씩 발생하면 거기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잖아. 아주 속된 말로 지금 1억을 5년간 굴려도 그 1억보다 더 되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줘야 맞단 말이지. 그런데 회수기간법은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죠. 근데 현가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발생하는 돈을 현재가치. 그러면 아까 2천씩 발생한다면 5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단수는.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요? 1년 후에 2천 요구 수익률로 현재가치 한다 합시다. 10%를 합시다. 자 그러면 현재가치. 2년 후에 2천 현재가치. 3년 후에 2천 현재가치. 그러면 그 현재가치한 금액을 전부 다 합치면 1억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현가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고 고려하지 않는다고? 고려한다. 얘는 고려한다고. 그래서 초기에 투자된 금액을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인데 당연히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고. 그런데 이런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방금 이랬어요. 단수는 2천씩 회수하는데 5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현가회수기간법은 2천을 현재 가치하면 숫자상 금액이 2천보다 커져 작아져? 작아집니다. 2년 후에 2천은 더 작아집니다. 3년 후에 2천은 더 작아집니다. 5년 후에 2천은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다 누계하면 1억 안 되죠. 그러니까 1억을 회수하려면 5년보다 더 걸릴 것 같아요? 5년보다 더 짧게 걸릴 것 같아요? 5년 걸릴 것 같아요? 5년보다 더 걸려. 그러니까 단순 회수기간법보다 현가 회수기간이 더 길어. 이해가셔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면 좋고 거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얘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여기까지만이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것 말해 보실래요? 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3개. 뭐죠? 순, 수, 내, 지금, 현 이렇게 4개는 고려해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4개는 뭔가요? 순, 수, 내, 현이에요. 순 뭐예요?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식률법, 현가회수기간법. 현가가 할인이야, 할인. 현재가치. 이미 단어에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우리는 투자론 그렇게 딱 하고 감정평가론으로 갈 거예요. 이제 책으로는 학원이고요. 이제 감정평가론으로 갈 건데요. 우리 시험 공고에는 15% 내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5% 내외인데 16.2%가 출제됐다는 말은 6에서 7문제가량이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다. 요 매년 6에서 매년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6, 7 보통 문제 이런 정도만큼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년 퍼센트로는 요만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앞쪽 부분의 경우는 출제되어지는 부분이 좀 쉬워. 문제가 상당히 앞쪽에 쉬워요. 그런데 출제도 덜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정평가론으로 가볼 거고요. 기본서는 518페이지, 합격서는 154페이지를 열어봐 주십시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놀랍게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됐나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감정평가론으로 갑니다. 다음 주도 계속 감정평가론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나가봅시다. 여러분, 감정평가론 부분에서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게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내용이 거의 다 배워 우리가. 근데 그 규칙이 있는 내용은 거의 다 배우는데 법령을 배우면 그냥 법령을 나열해 배우면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부연 설명을 하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론 체계 속에.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령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여러분 토지 등 그러니까 토지만 들어가요? 토지 말고도 딴 게 들어가요? 딴 것도 들어가요. 토지 등은 그러니까 토지는 물론이거니와 건물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동산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감정평가니까 주로 토지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시장 가치를 판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가액으로 표시한다 말은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볼까요? 요게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것의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이것의 시장 가치죠. 이것의 시장 가치를 평가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1억 이렇게 화폐 금액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경제적 가치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이 실은 시장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그게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현황평가와 조건평가 부분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책에 제가 다루지 않고 건너가는 부분들은요, 빈도가 아예 없거나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 이 강좌에서 하는 것만 해주시고요. 제가 스킵하는 것들은 기본서에 있어도 하지 마세요. 빈도가 있긴 한데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책의 구조상 들어가는 것이 맞아서 넣어놓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다루는 것 위주로만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합격서는 154쪽입니다. 기본서는 522쪽. 현황과 조건부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분, 현황평가가 뭐고 조건평가가 뭔가 설명하겠어요. 이게 땅입니다. 근데 땅 위에 이렇게 주택이 지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감정평가사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현장에 갔어. 이미지, 남자 그림 그려서 죄송한데요. 저작권 없는 이미지 찾으려니까 없더라고. 여하튼 얘가 이렇게 딱 가서 감정평가사인데 이걸 본다 합시다. 자, 그럼 질문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이 땅을 평가할 때 저게 대로 보일까? 전으로 보일까? 대로 보이지. 이 땅 당연히 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왜 대로 보여요? 그럼 당연히 이 상태는 대로 평가한다고.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야. 자, 쟤를 대로 평가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현황이에요. 현황이 무슨 얘기냐면 있는 상태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대로 평가하는 게 현황이라고요. 그런데 조사해봤어요. 지목을. 그랬더니 지목을 조사해보니까 지목이 대라네. 전이라네 참. 전이라네. 지목이 전이래.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면 지목이 전인데 그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원래 지목이 전이었으니까 원래의 지목을 전제로 해서 평가했대. 전으로. 이게 뭐뭐를 전제로 평가하는 것,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어떤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걸 조건평가라 그래요. 다시 한번요. 현황평가란 현황대로 또는 있는 상태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 반면에 조건평가는 어떤 새로운 상태 발생을 상정해서 혹은 어떤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로 전제로 평가하는 것, 조건평가예요. 이 둘 중에서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이 둘 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걸 원칙으로 하고 있냐면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방금 제가 2번 말했어요. 이 둘 중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좀 이따 가면 원칙이 또 나와.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질문을 하셔. 아까는 현황이 원칙이라더니 지금은 개별이 원칙이 도대체 원칙이 몇 개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둘 중에선 얘가 원칙이라고.
그런데 좀 이따가 그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넷 중에서는 개별 평가가 또 원칙이라고. 그 다음에 가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시장 가치가 원칙이라고. 이렇게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원칙들이 몇 개 있는데 현황과 조건부 중에서는 뭐가 원칙? 현황이 원칙. 그 다음 시험 문제가 한글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냐고. 현황대로 그럼 현황평가, 조건을 붙여 그럼 조건평가, 이름 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1년 내내 고생했는 사람들 다 합격시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언제나 잊지 마실 것은 떨어뜨리기 위해 시험 보는 거지 출제자 입장에서는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이면 기왕이면 어렵게 내려고, 같은 말이면 기왕이면 꼬아서 내려고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는지 다 지옥 갈 거야 나중에. 그렇게 문제 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출제해봐요. 이거 다 맞게 하면 좀 곤란한데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진짜로. 진짜 그래요. 갖고 저도 모의고사 낼 때 이렇게 딱, 또는 특히 모의고사는 전체니까 조금 우리 동영모의고사 같은 거 낼 때 막 이렇게 꼬아 한 번, 이렇게 한번 꼬고 또 한번 꼬고. 그리고 나서 2달 있다가 제가 틀려. 여러분 틀리라고 낸 건데 제가 2달 있다가 저도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틀린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실력 테스팅을 하는 거야 아니면 실수 테스팅을 하는 거야. 그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에 운도 이렇게 되게 작용해. 컨디션이나 그날의 이렇게 컨디션 이런 거 다 작용하거든. 진짜로.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압박하는 상황이잖아요. 민법식으로 말하면 궁박 상황이잖아. 그런 압박 상황에서 이렇게 시험을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볼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연습하셔야 돼.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니까 기출에. 봐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그 이용 상황이란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는 제외한 그런 이용 상황 및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현황이라는 얘기게, 이게 조건부란 얘기게? 그렇죠.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야. 이게 있는 상태대로, 현재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이게 현황평가란 뜻이에요. 이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 문장은 법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은 합격서나 기본서에서 내용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는 기한부와 소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한부와 소급에서는 원칙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딱히 원칙 얘기하지 않으면 둘 중에는 뭐가 원칙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요. 아셨죠? 예, 어떤 분은 아까 그 둘 중에서는 이게 원칙 그러는데 또 질문하는 거야. 기한부와 소급에서는 어느 게 원칙이란 말씀 안 하셨는데 어느 게 원칙인가요? 이렇게 질문방에 묻거든요. 묻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원칙이란 말 안 한 것들은 그 둘 중에서는 원칙이 없고 두 가지가 다 인정되는 거. 여러분 기한부와 소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인데 현재 시점이 2023년 3월 2일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날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과거의 어느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할 수도 있고 미래의 어느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해 주세요. 자, 이 날짜 기준으로 좀 평가 좀 해줘요. 이 날짜 기준으로 평가 좀 해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날짜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 이 과거죠. 그게 소급평가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다라는 건 소급평가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이 날짜 기준으로 좀 평가 좀 해줄래요? 요거는 기한부 평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좀 더 내용 부연 설명하려는데 단어 설명합시다. 용어 설명, 기준 시점. 짐작하시겠지만 기준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해줘야 되느냐? 왜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되느냐? 부동산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변하면 평가하고 나면 끝인데 부동산 가치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점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기준 시점은 뭔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저건 기준 시점의 뜻. 그런데 기준 시점은 언제로 하는데요? 요 기준 시점의 원칙, 기준 시점의 뜻, 요거는 기준 시점의 원칙은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로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 시점에 대한 얘기고 이것도 기준 시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질문합시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이다. OX. 맞아요? 기준 시점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OX. 오, 뭔 말인지 아셨죠? 어느 게 맞나요? 라고 하지 마시고 요건 기준 시점의 뜻, 개념.
요건 기준 시점의 원칙. 그런데 예외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예외로. 이렇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대. 평가 의뢰인이 날짜를 딱 지정했어. 그런데 과거나 미래의 특정일을 기준 시점으로 정했는데 그 과거나 미래가 가격조사가 가능한 날짜래요. 그러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따가 부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상황 설명합니다. 제가 3월 2일 날 감정평가 의뢰했다고 그랬죠. 감정평가 의뢰했어요. 그런데 3월 2일 날 오후에 늦지막이 감정평가를 의뢰했대. 한 4시쯤 사무실 찾아왔대.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를 받고 이제 3월 3일 날부터 가격조사를 시작했대. 그러면 실제 제가 달력을 보니까 토요일 껴있고 일요일 껴있더라고요. 그럼 이때부터 가격조사해서 3월 6일 날, 3월 6일이 언제냐면 오늘 강의하는 시점 기준으로 어제 가격조사가 끝났대. 그리고 그걸 완료해서 3월 7일 오늘 오전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대. 자, 그러면 이 상황 여러분 보시고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가 언제예요? 3월 6일이요. 이 날짜가 기준 시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칙.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하면 다 3월 6일이 기준 시점이 됐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날 날짜를 지정했대. 평가 의뢰인이. 그래서 이날 날짜를 지정해서 평가를 의뢰했는데, 잠시 이 단어를 설명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기준가치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기준가치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기준가치라고 말해요.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가치는 기준이 되는 가치, 걔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날 평가 의뢰를 했는데 날짜를 지정했어요. 이렇게 2020년, 22년 12월 15일을 좀 기준으로 해주세요. 왜 과거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뭐 여담입니다만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갑돌이가 말하는 거예요. 친구 을돌이하고 거래를 했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나한테 땅 팔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새끼가 나를 속여먹은 것 같대. 그래갖고 요 놈 말로 안 돼갖고 조금 혼 좀 내줄 겸 싶어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대. 그래서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날짜 기준으로 평가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아니면 도래하지 않은 이 날짜 기준으로 왜 평가를 하려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날 아파트 입주한대. 이 기준이 얼만큼 되는지, 입주 날짜가 정해졌거나 분양 날짜가 정해졌거나 그 날짜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싶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기한부 평가는 장래에 도달할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나 혹은 조성지 혹은 매립지 평가에 적용하거나, 혹은 소급 평가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민사 형사 사건의 유력한 증거로서 채택하기 위해서 그 날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아죠? 그런데 이런 거죠. 갑돌이한테 물었어요, 평가사가. 왜 과거의 날짜를 좀 기준으로 해주세요. 언젠데요? 임진왜란 때요. 이건 안 돼. 임진왜란 때 기준으로 해주세요. 이건 안 된다고. 왜? 날짜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너무 멀어. 가격조사가 안 돼. 23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주세요. 이것도 안 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기준 시점이 정해졌고 단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돼. 무조건 날짜가 정해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과거나 미래의 특정일이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과거면 소급, 미래면 기한부. 그 다음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게 법령명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줄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칙이라고. 감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감자를 균는 규칙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감칙 제7조에 의하면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이렇게 하여야 한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런데 저거 말고 예외로 인정하는 게 3개 더 있어요. 일괄, 구분, 부분평가 할 수 있다요. 얘네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원칙은 뭐라고요? 개별평가로서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건마다.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자, 일괄과 구분을 대비시키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토지고 이게 건물이에요. 그러면 개별 평가하면 토지 평가하고 건물 평가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둘이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일체로 거래가 된대. 자,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가 될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뭐라고 불러요? 복합부동산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일괄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대상 물건의 상호간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끝이 법령에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끝이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감정평가 할 수 있다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복합부동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건 건물 하나인데 일부러 색깔을 달리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거용이거든요. 여기는 상업용이에요. 여러분 강남에 이런 건물도 되게 많죠. 위쪽에 주거용 밑에가 상업용인 거 주상복합 건물이죠. 이게 복합 건물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합 건물의 대표적인 예가 주상복합 건물인데 여러분 요거 위쪽은 아파트 부분이고 이건 상가 부분인데 가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물건 하나라도 가치가 달라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복합 건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 부분평가를 볼까요? 부분평가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만 평가하는 거예요. 전체 가운데 일부분만. 전제가 있어요.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토지하고 건물 함께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복합부동산 이어요. 그럼 건물이 있죠. 이 상태로 토지를 봐. 그럼 토지 이름이 뭐예요? 건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부지는요. 앞으로 건부지란 말은요. 언제나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개념이야. 복합부동산 아닌 상태에서 건부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로 땅을 보면 즉 건부지를 평가하는 건 전체 가운데 일부만 평가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부분평가예요. 전체 가운데 일부만 평가하는 건 부분평가다 그 말이에요.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일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거예요.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부분평가예요. 전체 가운데 일부만 평가하는 거. 정리할게요. 그 물건이 두 개의 물건이에요. 그러면 각각 둘로 평가인데 이거 무슨 평가야? 개별 평가라니까요. 원칙대로 개별 평가하는 것이. 그 물건이 하나의 물건, 그 물건이 두 개의 물건이라 합시다. 먼저. 그런데 이 둘이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가 되어서 하나로 평가한대. 그럼 뭐예요? 일괄평가예요. 일괄평가. 그 물건이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가 다른 부분이 두 개가 있어서 따로따로 혹은 세 개를 따로따로 평가하는데 요거는 구분평가예요. 그런데 그 물건이 하나인데 그거의 일부만 2분의 1이나 3분의 1 부분만 일부만 평가하는데 그럼 뭐예요? 부분이에요. 이런 구분을 해드리는 이유는 간혹가다 말하기를 구분과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잘 봐봐요. 구분은 한 개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을 나눠 평가하는 거고 부분은 그 하나의 일부만 평가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비교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개념 이해하는 데 도움되도록 정리를 해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 등등의 분류는 덜 중요해요. 좀 전까지는 조금 중요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덜 중요해요. 자, 페이지 다시 돌려서 기본소 521, 합격서 155인데 내용이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용어는 가볍게 정리하고 갑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공적인 기관이 공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국가에서 인정해서 공적으로 인정해서 평가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평가하는 건 둘 중에서 뭘 것 같아요? 공적 평가야.
그리고 국가가 공인해서 평가, 공인한 기관,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 의한 평가, 공인한 사람에 의한 평가는 뭐예요? 공인평가예요. 그러니까 공인한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소속되어 있는 또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이런 데서 평가하는 건 일종의 공인평가지. 그런데 여러분, 감정평가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평가는 무슨 평가고? 필수적 평가고,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평가는 임의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것들은 다 필수적 평가야. 근데 개인끼리의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평가예요. 자, 그럼 질문합시다. 법원에서 경매를 해. 경매할 때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할 때 판사님이 뭐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평가사한테 의뢰했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 예컨대 5억 나오면 그게 최저 경매 가격이 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최저 경매 가격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필수적일까? 임의적일까? 그냥 봐도 필수적인 거 아시겠죠? 그런 뜻이고. 그 다음 여러분, 두 가지 용어 중에서 감정평가사 한 사람이 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 중에 감정평가사 한 사람이 하는 걸 단독으로 한다 그러고 여러 사람이 하는 건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감정평가사 한 사람이 하는 단독으로 하는 평가는 무슨 평가고? 단독평가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평가는 공동평가고. 그래서 단어에서 다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건 단독평가고, 그런데 그것의 단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한 것은 공동평가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 결과가 공익 목적에 사용되느냐 사익 목적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가 공익 목적에 사용되는 건 공익평가고, 평가 결과가 사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사익평가고, 그 다음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 법정평가예요. 감정평가 꼭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은 법정평가예요. 그 다음 참모평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참모 아시죠? 네, 그러면 오너가 있고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은 다 참모고, 군에서도 지휘관이 있고 보조하는 사람들은 참모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자기 소속기관을 위해 평가하는 건 일종의 참모라는 거지. 그래서 소속기관을 위한 평가는 다 참모평가에 들어가요. 그럼 한국부동산원에 소속되어 있는 평가사가 한국부동산원을 위해 평가한다든지,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자기 소속 은행을 위해 평가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참모평가에 들어가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물론 각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각계 전문가인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세금과 관련된 전문가까지 전부 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평가하게끔 하는 건 수시적 평가 혹은 일시적 평가입니다. 이것 말고도 1차 수준의 평가, 2차 수준의 평가, 3차 수준의 평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우리 학원 건물입니다. 그리고 갑돌이와 을돌이가 있습니다. 여기 갑돌이고 을돌이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 건물 앞에서 갑돌이가 말합니다. 와, 요 빌딩은 비싸겠네. 내가 보기에 10억도 넘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원 건물을 보면서 갑돌이가. 그러니까 친구 을돌이가 바보 같은 게, 내가 볼 땐 20억도 넘어 임마. 이렇게 바보들 모여 평가하는 거는 1차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그냥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비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뭐라고? 네. 요건 전데요. 저도 바보 됐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요? 강남에서. 이제 강남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저는 뭐 사실은 그렇게 뭐 엄청난 큰 욕심이 있거나 꿈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아주 소박한, 강남에 한 15층이나 이런 정도 빌딩 하나 가지면 좋겠다, 이런 아주 정말 소박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저 앞에 저 큰 도로변에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쯤 하나요? 저건 얼마 정도쯤 하지 않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그분이, 물론 오래됐지만, 그러면 사람 말이 그렇게 가격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강의해요?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강의하냐고. 여러분, 그 강의실에 이렇게 딱 보고 이 정도면 몇 평? 이게 눈으로 보고 바로 나와요.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은 안 나오지만 그런 걸 면적 감각이라 그래요. 면적 감각. 딱 건물 보고 높이 몇 층 하면 거의 다 들어맞아. 이것도 다 높이 감각이나 공간 감각이라 그래.
그런데 위치에서 여기 강남 지역인데 이 정도 빌리빙은 얼마? 금액 안 알아봐도 이 정도 빌리빙은 얼마? 거의 근처까지 가격을 맞추는, 가격대를 거의 맞추는 가격 감각이라고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이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생겨요. 생긴다고.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해. 이 정도, 와, 강의실 되게 넓네. 이 정도 한 2,000평 하지 않아요? 이런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 개념이 아예 안 서 있는 거지. 아까 말한 갑돌이, 와, 이 사람은 1억이 엄청 큰 돈이거든. 그러니까 10억은 무진장 큰 돈이거든. 10억 이상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면 10억 하지 않아? 이렇게 동떨어진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는 다 뭐라고? 1차라고. 근데 공인중개사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평가하는 건 2차. 그러면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는? 그렇죠, 3차지.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만 3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평가고, 업무와 관련해서 간혹 공인중개사의 평가도 2차 수준의 평가로 보기도 합니다. 1차는 갖다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여러분 용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와 가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가 조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쉬워. 좀 중요합니다. 우리 쉬었다가 여기로 갈게요.